편지 보이죠? 요 편지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전국 대학마다 가서 노래 불렀죠?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만든 노래죠? 7개 만들어서 나왔죠? 그때 내가 노래 불렀을 때 부산대학교에서 밤 10시에 공연을 했어. 밤 9시부터 해가지고 11시에 끝났나? 그랬어요. 그때 이 공연을 본 사람이 최근에 며칠 전에 나한테 온 편지야. 여러분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나는 대통령으로 나와서 인기는 인터넷에서 1위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한쪽으로 사라졌죠. 들어갔다 이 소리야. 너무 인기 올라가니까. 사라져가지고 뭐 했죠?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깜깜한 방으로 갔죠? 독방으로 갔죠? 그곳에서 나는 슬픈 음악을 만들었습니까?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이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이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내 노래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내 노래 불러봐. 넌 키도 커지고. 허경이 불러봐. 넌 더 예뻐지고. 허경이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3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그렇게 했죠? 그래. 그런 음악을 내가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나는 대통령 나와서 인기는 인터넷에서 1위였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한쪽으로 사라졌죠. 사라져가지고 뭐 했죠?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깜깜한 방으로 갔죠. 그곳에서 나는 슬픈 음악을 만들었습니까? 즐거운 음악을 만들었습니까? 즐거운 음악으로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학생들과 국민을 위로하려고 했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절망적이지 않고 희망적인 노래를 깜깜한 곳에서 만들어가지고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인터넷에 1위였어요. 전국 음악 차트. 한국 다음 네이버 음악 차트 1위. 다 휩쓸어버렸어요. 콜미, right now. 이거 발표했죠? 나와가지고 그날 나온 이후에 바로 녹음실에 가서 그걸 녹음을 했어. 녹음하니까 그날 인터넷으로 방송돼 버리니까 바로 1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빠르죠? 그러니까 내가 대학 축제 가서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라. 나는 어떤 경우도 나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랬잖아. 마지막에 봐요.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학생들과 국민을 위로하려고 했죠. 이렇게 했죠? 그것은 그만큼. 자, 총재님, 저 글귀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총재님께서 부산대학교 축제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외치던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게 부산대학교 축제 같은데 그때 나오던 거야. 나는 대통령 나와서 인기는 인터넷에서 1위였지만 여기 나오죠? 이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옛날에 해놓은 거네. 나는 대통령 나와서 인기는 인터넷에서 1위였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한쪽으로 사라졌죠. 그 사라져가지고 뭐였죠? 콜미 만들었죠. 그러면 나는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절대로 여러분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환경이어서도 허경영은 죽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잠깐.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알죠? 허경영보다 더 열악한 환경은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깜깜한 데로 갔죠? 그곳에서 나는 슬픈 음악을 만들었습니까? 즐거운 음악을 만들었습니까? 즐거운 희망의 음악을 만들어서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국민을 위로하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개인의 신망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개인이 슬프다, 내가 너무 비참하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우리는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 맞죠? 내가 부산대학교 공연 장면이야. 이것이 옛날입니다.
지금부터 10몇 년 됐지. 그죠? 10년 넘었죠? 이게 부산대학교 밤 10시쯤 됐어. 공연인데 몇만 명이 왔어. 부산 시민들도 왔지. 대학생들만 있은 게 아니야. 내가 거기서 학생들한테 깔려가지고 1시간 동안 못 나왔어요. 내 위에는 10층 정도, 사람이 10폭 정도가 포개졌어. 애들이 뛰어 올라가지고. 내가 그 밑에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걸어가는데 애들이 덮치는데 위에서 이게 그 애를 또 덮치고 그 위에 애들이 또 덮치고 막 사람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돼버린 거야. 근데 나는 그 밑에서 애들 다리 사이로 기어 다녔어요. 기어 나오는데 시간이 1시간 걸리는 거예요. 내 차 있는 데까지가 1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다리 사이를 빠져나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애들이 힘이 좋아. 그래도 애들이 자빠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위로 사람이 덮치는 거야 아마. 뛰어 오르는데 그게 한 3만 명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나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깔려 죽었을 거야. 신인이니까 나오죠? 저 글귀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총재님께서 부산대 축제 무대에서 당당하게 외치던 소리입니다. 전 그 모습을 보자마자 울컥했습니다. 그죠? 가슴이 웅크렸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볼 정도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총재님 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이 경자년 설날 이걸 읽어주는 이유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짤막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꼭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총재님 저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 때가 언제였을까? 몇 년도였을까? 그때 난 뭐하고 있었지? 총재님 몇 살 때였지? 하며 이것저것 모든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저 때의 총재님 모습을 그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덧없는 시간 속에서 아등바등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은 참 보잘것없었고 전 진작에 총재님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허공에 던져지는 의문의 외침들이 허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말도 잘해요. 반토막의 인생을 살고 나서야 총재님의 존재를 알게 된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아직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내면의 교만함이 곳곳에 묻어있는 한 총재님의 존재를 영원히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총재님을 알고 나서 제 사고방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 번쯤 들려드리려고 싶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냐? 예전에 전 태극기 부대의 어르신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지 않으려는 그 무모한 고집스러움과 시대의 변화를 읽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이 이 미련함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태극기 노인들을 아주 싫어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학창시절 데모 좀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저희들 세대가 얼토당토하는 무지함과 교만함으로 그들의 삶을 업심여기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 어머니가 자주 생각이 납니다. 내 때문에 어머니가 자주 생각난다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냐? 어머니는 나름의 방식대로 삶을 악착같이 살아오신 분이셨고 저희들은 배우고 또 똑똑하다는 명목 아래 미련한 당신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효했던 자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사는 데만 악착 같았으니까 자기 어머니는 아주 무지몽매한 사람으로 본 거야. 자기들은 이제 대학을 다녔으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입 다무세요. 뭐 이러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노인이 뭘 안다고 그러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총재님이 1950년대의 당신은 이 삶의 인자는 대학 1학년 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슴 깊이 묻어둘 정이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슴 깊이 묻어둘 정이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자식 중에 재주가 많다고 절 가장 아끼셨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께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유난히도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전 군부 독재 타도를 듣고 자란 세대라 문민정부가 들어서야 뭔가 제대로 나라가 똑똑하게 굴러간다고 여겼기에 태극기 부대인 노인분들 소통 불가인 그분들은 얼른 돌아가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대죠? 아주 솔직한 사람이야. 젊은 사람이니까. 얼른 돌아가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교를 겪으신 그분들의 피눈물 나는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단단해진 줄은 몰랐으며 그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뿌리가 굳건해졌음을 잘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었지요. 지금은 총재님 덕분에 그들 어르신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뀌었죠? 마음이 바뀌었죠? 나이 드신 분들을 설날 갈시하면 안 됩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얼굴에 화장품 로션 한번 안 바르고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해준 분들이에요. 맞죠? 정말 나는 시골에서 커면서 14살에 서울을 올라왔지만 화장한 사람을 못 봤어요. 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너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이 든 사람이 지금 빨리빨리 돌아가면 될까요? 예우를 해야 돼요. 예우를. 국민 배당금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노인수당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무조건 정당과 이념을 떠나서 무조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노후에 한 점 불편함 없이 돌아갈 때까지 배당금이라도 자식들 위해 남길 수 있도록. 알겠죠? 그거 돌아가고 나면 배당금 안 나와. 그 나이 노인수당 안 나오죠? 살아있는 동안 자식 신세 안 지고 그것만이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오히려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머니들이 그 돈 주면 어디 저 스위스 은행에 갖다 감출까? 다 자식한테로 돌아와. 쓰고 남으면 자식한테 주고 가. 안 그러겠어요? 예, 이것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지금 금수저 경제학자들이 알까? 그 노인들한테 돈을 왜 주냐? 이런 소리를 할 거예요. 그분들의 말하지 못하는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들에게 풍족한 여유 자금을 매달 220만 원씩 부부 440을 주면은 그 돈이 자식한테로 흘러 넘어와. 그래 안 그래? 약 사 먹고 병원비 하고도 자식들 앞에 야 나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 소리 안 해도 돼. 아 그래 안 그래? 정말입니다. 자식 돈 살아 받아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겠어요. 부모 입장은 다 똑같으니까. 알겠습니까? 나는 괜히 눈물이 나. 부모도 없는데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 빨리 죽으라 있을 수 없는 거야. 그 이분이 엄청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총재님의 1950년대의 척박한 삶을 그려보곤 합니다. 부모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그 모든 삶을 처절하게 극복해내었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해낼 수 없는 일들이기에 곱씹으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총재님의 이러한 부분을 알면 참 좋겠는데 하며 말입니다. 그죠? 아 동네 물 날려가 나가지고 보따리 싸서 다 도망가는데 나는 집 지키래요. 그럼 나는 집 지키다가 물 저수지가 터진다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내가 동네 지키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린애니까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 가버리고 나만 집을 지켜야 되는데 그 나는 지키다가 뚝 터지면 죽죠? 그러니까 나는 뭐 신인이니까 살아나겠지. 그러나 어린 시절은 그런 상처를 주는 거야. 어린애한테는. 신인이라도 그 인간들이 나한테 한 걸 다 기억하고 있어. 알겠죠? 우리 국민들은 천선민족이라 남다르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우수한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과 언론인들 우미나 정책과 끝없는 쌈박질의 삶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절망을 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총재님께서 부산대 축제 무대에서 당당히 외치던 그 희망찬 소리를 다시 한번 들려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어머니 아버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실망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 살아야지 내 개인이 슬프다, 내가 너무 비참하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내가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허경영보다 더 열악한 환경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어떠한 환경에서도 허경영은 죽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국민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허경영이 나온 겁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름이 임숙희야. 임숙희라는 사람인데 나한테 편지를 종종 보내. 알겠죠? 굉장히 글을 잘 썼죠? 내가 감동을 했어. 아이고 괜히 그냥 그 보다가 설날 아침부터 눈물 나네. 누가? 이분이라고 이제? 응? 이분이 벨기에에 있는 여자네. 지금 얼굴 나오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번 보여줘. 얼굴 보여. 얼굴 보여. 다시 한번. 저 이분은 그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이제 브뤼셀에 유로 저널이라는 우리 교포 매체가 있어요. 거기 이제 편집위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평통이라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협의회. 거기에 이제 유럽 지부의 이제 대표 이제 단의 일원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이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마침 허경영 총재님을 뵙고 싶다고 해서 그런데 이제 부군께서 지금 암 투병 중이세요. 그래서 오질 못한다고 화상으로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드리는 자리를 제가 가졌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총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선에 이기셔야 합니다. 꼭 이기세요. 네. We need to win the election. 승리하시라고 선거에서. 예. 고맙습니다. 이거 옆에 신랑인가요? 투병하시는 분. 암 투병. 잠깐 내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학습 시스템 물려가서 머리가 뭐라 그러나 사이언티픽이에요. 머리가 수학적인 머리고 사이언티픽이라 기적 그런 걸 안 믿으세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안 믿으시는데. 사이언스. 내 쳐다보고 그러세요. 되겠습니다. 기부유 엔젤, 기부유 엔젤 천사 들어가라. 화이팅. 사랑해요. 네, 열심히 할게요. 네. 이게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거기 어디야? 벨기에에서 보낸 거야. EU 본부가 벨기에에 있대. 거기서 보낸 편지야. 그러니까 문장력이 아주 뛰어나.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낸 편지인데 내가 저걸 한두 번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받을 때마다 감동을 했어. 재밌죠? 그러니까 내한테 요새 편지가 많이 오는데 편지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좋은 게 많아. 근데 너는 사설 쓴 거 하나는 보여드려야겠네. 거기 사설 여기 있다. 요거 여러분 보셨죠? 보시죠? 내가 왜 이걸 보여주냐? 신인 허경영 이렇게 사설 쓴 게 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중산주의로 가는 국민배당제 사설 있죠? 이거 사설을 한번 여기다 띄워봐라. 여기 있을걸? 여기 영상에다 한번 띄워봐. 내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난 지금까지 남들과 달리 이분이 이 유명하신
교수인데 유명하신 편집 수필 가면서 유명한 그 교수래. 이름이 김차웅 교수인데 논설위원이야. 근데 보니까 난 지금까지 남들과 달리 정치를 모르고 살았다. 어떻게 보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이 사람은 정치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치에 관한 글을 써본 일이 별로 없었다고나 할까.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정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뜻밖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어쩌면 낙후된 정치의 시대적인 영향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일찍이 공자와 소크라테는 이상적인 정치신을 위해 저마다 도덕을 세우며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지금 그래서인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신령의 화신인 신인의 출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큰바의 얼굴과 같은 신인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지 않으며 예언에 의해 정해져 있다고 한다. 짤막하게 일러드릴게. 이 사람이 하는 의도만 보면 되잖아, 그죠? 신인의 등장은 문헌에 나타나 있으며 이는 삼국유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도 허경영이 온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환웅은 신화에 나오는 전형적인 신인이다. 환웅은 한인의 아들이며 환웅 이야기가 쭉 나오죠. 네. 그럼 오늘날의 신인은 누굴까? 자신을 본자라고 일컫는 허경영으로 그는 젊은 나이에 여러 번 대통령에 출마한 바 있는 시대적 영적 정치적 메시아 내지는 미래에 펼쳐질 성취의 상징인 다윗이라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약간 기독교적인 데가 있어요. 그는 공평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섭리로 통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의 교두보로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출범시키고 만장일치로 총재가 됨으로써 자기 대통령 후보가 됐다. 그는 오래전부터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고 강연 등을 통해 자신의 포폭을 넓혀왔다. 그야말로 준비된 선지식인 대통령 후보를 할 수 있다. 그는 나라의 운명이 예언서에 나와 있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기도 한다. 그가 신인답게 우주의 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보면 시공을 초월한 사람으로서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맞죠? 신인은 예수나 석가 그리고 공자와 같은 종교인이 아니다. 그가 이들과 같이 종교인이 될지는 먼 얘기로서 후세 사람들이 믿기에 달렸다. 그를 두고 어떤 이는 사이비 종교인으로 내몰기도 하고 그가 선배는 우주 파워를 보고 속임수라 말하기도 한다. 이는 신인의 존재와 천부적인 초능력을 정확히 알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하겠다. 신인으로서 위치와 존재감을 부각시키다 보면 혼탁한 인간사에서 음해성 애기가 어찌 없겠는가? 맞죠? 그러니 신인은 이에 조연할 뿐 화를 내거나 감정으로 나서질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길만 걷다 보니 대인이란 말도 있는 것 같다. 신인은 종교에 회의적이면서도 사람들에게 교회나 절을 비난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믿음이 있으므로 인류가 바로 서게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신인은 지금의 시대가 난세에 다를 바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여서 반드시 신인이 나서야 한다고 외친다. 낡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그가 지난 30년 동안 오로지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살릴 보관을 내놓은 3.3 정책을 보면 거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읽을 수가 있다. 따라서 그리 고리 깊은 이념에 편성하기보다 보수 좌파를 아우름으로써 명실공히 중도파의 아이콘이자 구심점인 그는 정책을 통해 국민의 90% 이상이 중산층이 되어야 한다는 중산주의를 모토로 하고 있어 공감이 간다. 공감이 간다. 여기죠? 내가 신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다재다능하고 IQ가 403 천문지리의 밝은 달인 여성가 아니다. 그의 날카로운 예지력과 사려 깊은 통찰력 그리고 정책 태계를 통한 흡입력 때문이다. 그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의 강연 등이 말해주듯 그는 국가를 경영할 능력을 두루 갖췄다. 그의 정치 공학적 발상이 혁명을 시사하는 등 파격적이어서 놀랍다. 그죠? 그가 내세운 정책이 대통령 후보로서 주옥 같다 보니 이의 핵심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기성정치인을 국가가 지정한 정신교육대에 보내고 국회의원수를 백성으로 하되 무보선 명예직으로 하며 광역 및 기초단체의 의원선거를 폐지하되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제로 하고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모든 과세를 국세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다. 그는 가정 경제가 국가의 주춧돌이므로 양적 완화를 통해 눈뜨기처럼 분화하는 가계부채를 없애고 지하 경제를 양성하며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만큼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주식회사로서 국민 배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과감히 보여준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은 물론 미래의 세대를 위한 국민 배당제로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민들은 나라를 거들낸다며 불안해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전문가 못지않게 수치에 밝고 재원 마련의 구상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보면 실제 배당을 하고도 남아 돌아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막힘과 거침이 없는 신인을 보면 볼수록 끌림이 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오링 테스트로 강림한 신답게 우주의 에너지를 듬뿍 넣어준다. 그 기는 병든 몸을 잡아주고 현대의학으로도 풀 수 없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기까지 한다. 어찌 신비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듯 기를 마음껏 다스리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 세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를 알면 그의 과거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는 태어난 날 무렵 조실 부모했으며 쭉 나오죠, 그죠? 내가 고생한 것 쭉 나오죠. 이 사람이 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글을 신인 허경영으로 썼죠. 그럼 이게 신문에 칼럼으로 썼는데 양이 되게 많아. 올려봐, 쭉 올려봐, 쭉 올려봐. 양이 엄청 많죠. 자, 이게 양이 다야. 그다음에 요거 말고 방금 있던 거. 자, 이거는 중산주의로 가는 국민 배당금제. 이걸로 나오게. 이걸 바꿔. 중산주의로 가는 국민 배당제. 그걸로 바꿔줘요. 중산주의로 가는 국민 배당제 없어요? 안 나오나? 내가 읽을게. 자, 이 사람이 또 올린 거야. 한번 봅시다. 올려봐요. 글자 올려서 글자 확대. 저 끝까지 확대. 더 확대. 저 끝까지 확대. 밑에. 자, 쭉 올려봐요. 스톱. 조금 내려. 조금 내려. 시간이 거듭될수록 거의 강연이 점입 강연이다. 조금 내려봐. 황급히 들판이 가을거지로 한창이더니 어느새 가로수 은행나무가 떨어진다. 어영부영하는 사이 벌써 12월이다. 2010 한 해도 잠시 어서 지난날 상기해보지만 시국은 도통 나아진 게 없고 안보 불안에 정치 경제가 바닷가를 헤매고서 마음이 마냥 어둡다. 진품 명품 등이 아니면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 사람 텔레비 안 본다 소리야. 그럼 이 사람 텔레비 보는 건 진품 명품 도자기만 본다는 거야. 그죠? 그 사이 유튜브가 자리를 메웠고 그 중에서도 깊은 감명을 주고 있는 본자 허경영의 것은 빼놓지 않고 듣는다. 내가 어제 서울대에 나온 유명한 의사가 뉴욕에서도 굉장히 뉴욕 대학교 총장을 할 정도고 우리나라 대학 총장 물망에 올라 있대. 그런데 병원을 하고 계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18년 만에 오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국가혁명당으로 국회의원을 나가겠다고 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병원이 동두천에도 있고 분당에 용인에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이제 성공한 사람인데 국내 들어올 때는 대학 총장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냥 지금 병원을 하고 있대. 그런데 국가혁명당으로 국회의원을 나가겠다고. 너무 내 공약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벤츠를 타고 찾아왔어요. 운전수도 있더라고. 데려왔는데 내한테 와서 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천을 해주기로 그래 했는데 오늘 며칠 안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겠대.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나가면
100% 붙는데요. 서울대 같은 동기들 의사가 자기 이 레벨이 이게 쫙 돼 있다네. 그리고 서울대에서 앞으로 허경영이를 서울대에서 띄우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서울대 동기들이 꽉 잡고 있대, 많대. 그러니 자기가 그 의사가 그런 대학 총장 정도 캐리어가 있는 사람이 정치에 발을 디디는 건 처음이래. 왜? 허경영의 3.3 정책, 허경영의 그걸 보고 나서 허경영을 음해하는 것도 다 봤대.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대. 무조건 허경영과 함께 국회에 들어가서 허경영을 자기가 도와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한 수 더 떠. 한 수 더 떠는 사람이야. 내 유튜브는 싹 다 봤대. 싹 다 봤대. 그런데 서울대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미국의 의사고시도 붙어가 미국 의사, 한국 의사, 뭐 이걸 다 지금 한국에서 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병원을 2군데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여자 하나 뭐 여비선가 데리고 오고 운전수가 직접 왔는데 벤처 좋은 차를 타고 왔어요. 와서 뭐 그냥 비용 같은 것도 자기 국회의원 되는 데는 모든 걸 다 합법적으로 다 투자해가지고 붙겠대. 그 붙는 거는 걱정 말해. 허경영 씨 도움 하나 없어도 무조건 당선된다네. 그리고 자기가 국회에 딱 들어가면 무조건 국회의장 후보로 나가겠대. 그래. 근데 굉장히 박력 있고 매력적이에요. 그걸 자기가 왜 국회의장이냐? 허경영을 도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의사가 많이 오잖아요, 유난히. 의사가 지금 뭐 유난히 의사가 많은데 이제 아주 그냥 서울대 우두머리 의사가 왔어. 내가 말이야 한 시간 이야기하면서 내가 폭 빠져버렸어. 매력적이에요. 근데 무조건 허경영을 대통령 만드네. 자기가 국회를 흔들어 버리겠대요. 이 사람이 진품맹풍만 텔레비전 볼 때만 잠깐 보고 텔레비 안 본대. 그 사이 유튜버가 자리를 메웠고 그 중에도 깊은 감명을 주고 있는 본자 허경영의 것을 빼놓지 않고 듣는다. 내가요 요새 길에 나가면 악수하는 사람과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인사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데 하늘공 왜 안 옵니까? 바빠가지고 못 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튜브는 빼놓지 않고 본대. 아무리 바빠도.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은 졸음 운전하다가 사고 낸 사람은 무조건 봐주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뭐 그냥 원체 유튜브 보다가 좋은 사람도 있겠지. 이게 교통 문제로 해서 벌금 맞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면복권을 자주 해줘야 돼요. 알겠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교통 문제로 벌금 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일단 사면할 거예요. 강연을 들으면 재밌고 지겹지가 않다. 내가 그에게 매료된 것은 거의 꿈과 비전을 봤기 때문이다. 각박한 세상에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가 내온 3.3 정책이 요즘 들어 유튜브와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그의 정책은 가뭄의 담배와 같은 제도여서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3.3 정책은 약 30년 전부터 구상된 것으로서 역사성이 있고 보면 역대 어떤 정책보다 월등하다. 그래서인지 박수 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 빨리 읽어버려요. 그래서인지 내가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이 3.3 정책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다. 3.3 정책은 요즘과 같은 혼탁한 정치판에 있어서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책다운 정책을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수필가 논설위원이야.
이 사람이 정책도 한 정책을 본 적이 없대. 멀쩡한 세종시를 갖다가 수도로 옮긴다는 둥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된 사람들밖에 더 있어요? 말하자면 그건 정책이 아니야. 그것은 국민을 우민화하는 거란 말이야. 표 얻기 위해서. 알겠죠? 정책을 보지 못했다. 3.3 정책은 나라를 다스릴 정책의 백과사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알겠죠? 모든 정치는 지금 여야 정당들은 허경영의 3.3 정책에 컨닝한 거. 뭐 그거의 일부분이야. 그거 가지고 나라가 바뀝니까? 아니 비행기가 부속이 10만 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부속 하나 뽑아가지고 비행기가 갑니까? 안 되는 거야. 메커니즘 33개를 다 해버려야 확 돌아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결혼하면 3억 준다 이것만 보고 미쳤다는데 전체를 봐봐. 인구가 결혼을 하나, 그죠? 아니 결혼 비용, 결혼을 장려한다고, 출산 장려한다고 10년간 100 몇십 조를 썼는데 그거 그냥 현찰로 논아준 게 더 효과 있었을 거야. 맞아 1억씩 그냥 논아줬으면 더 효과 있었을 거야. 그런데 뭐 연구비 뭐 용역비 뭐 이래가지고 출산은 계속 떨어져. 돈은 100 몇십 조씩 퍼부어. 이게 뭡니까? 현찰로 주는 게 바람직해 안 해요? 그게 바람직해. 뭐 돈 무슨 핑계 대놓고 돈은 다 딴 데다 닦아서 딴 데. 이런 정부의 예산 낭비 60% 전략에서 돌려준다는데 누가 시비를 걸어? 안 그래요? 정신교육대 가고 싶으면 시비 걸어. 자, 예로부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오랫동안 갈고 다듬은 정책이 결코 휘둘리거나 꺾일 수가 없다. 3.3 정책은 모두가 혁명으로 짜여져 있어 획기적이다. 혁명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제도를 확 바꾸는 게 아닌가? 왜 3.3 정책이 지금에 와서야 조명을 받을까? 여태 그 제대로 된 정책이 없으니까. 더구나 역대 정부는 3.3 정책의 대부분이 황당무계하다 하여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많은 정치인이 나섰음에도 그냥 지나쳤고 저마다 실현성이 없거나 시기상조라고 입방울을 찧어대며 일축했다. 그죠? 정책일수록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3.3 정책은 진작부터 도입돼서 했다. 정책일수록 타이밍이 중요하다. 3.3 정책이 지금에 와서야 먹혀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정치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맞죠? 3.3 정책은 제갈량의 기도 끝에 불어닥친 동남풍에 비견된다. 이 사람이 뭔가 아는 사람이야. 제갈량이가 전쟁을 하는데 마침 화공풍을 쓰는데 불로 적을 태우는 걸 쓰는데 마침 동남풍이 불어가지고 그쪽 놈들이 그냥 불에 맞아가 다 죽는 거야. 때마침 바람이 그렇게 불었나 제갈량이 깨를 썼다는 거야. 맞죠? 3.3 정책은 제갈량의 기도 끝에 불어닥친 동남풍에 비긴된다. 그러고 보면 3.3 정책은 새 정치와 맥을 같이 한다고나 할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정치로는 새 정치를 기대할 수가 없다. 한때 정치 초년생이 새 정치를 덜 먹였지만 선배는 수준에 거쳤을 뿐 국민 속에 파고들지 못했다. 누군지 알겠죠? 쓰잘데없는 이야기야.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어. 그런 사람 나와봐야 별 볼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 몇 명 건진다고 나라가 바뀌나? 아니에요. 허경영이가 국회로 들은 거하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몇 명 건지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 맞아. 그러나 그나마 우린 짧은 기간 안에 좌파 우파 정치를 경험했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가 어떻다는 것을 배웠다. 알게 됐다. 작금의 정치판을 보면 좌우로 나눠져 이전 투구를 밥 먹듯 하고 있다.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념적 대립만이 반복되었다. 이제 낡은 정치를 청산할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적 진영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산주의 확립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내가 중산주의 주장하죠? 중산주의의 목표는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한다는데 있다. 그 중심에 3.3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중산주의를 실현하려면 영적 지도자의 권능과 국민 속에 파고들 수 있는 혼이 담긴 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 사람 참 명언이죠? 명언이죠? 중산주의, 무국경, 무차별, 무전쟁 이런 중산주의를 하려면은 영적 지도자의 권능이 있어야 되죠? 권능은 뭐냐? 자 봐요. 잘 보세요. 이게 뭐죠?
권위의 아버지는 뭐죠? 권위의 아버지는 권력이야. 권력의 아버지는 뭐죠? 권력의 아버지가 뭐죠? 권세란 말이야. 권세는 어디? 하늘의 권세란 말이야. 이것은 허경영의 권세야. 맞죠? 권세는 섭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권세는 섭리에서 나오고, 권세는 섭리에서 나오고, 이거는 권력은, 권위는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섭리에서 나오는 이 권세와 진리에서 나오는 권력과 이것은 누가 힘이 세나? 잘 보세요. 아무리 잘 보세요. 아무리 소크라테스가 권위가 있었죠? 공자가 권위가 있었죠? 인도의 간디가 권위가 있어서 안 있어서? 근데 영국의 권력 앞에 이길 수 있나? 있어요? 권위는 권력의 밥이야. 권력은 권세, 하늘의 밥이야. 내가 뭐 가지고 왔죠? 권세. 권세는 하늘의 권세는 뭘 가지고 있죠? 섭리를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죠? 권능을 가지고 있죠? 권세는 못할 것이 있어 없어? 권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위와 권력은 권세와 권능 앞에 밥이야. 알겠죠? 당장 보기는 권력은 말이 권력이란 국어사전에 뭐로 나옵니까? 힘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것. 이 권세야. 이 권력이야. 알겠죠? 권세는 뭐죠? 섭리로 권력을 통제하는 거예요. 상당히 차원이 높죠? 권력을 섭리로 권력을 통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중산주의자면 영적 지도자의 권능. 이게 뭡니까? 이거 있죠? 이건 권력자가 권능이 있나? 없어요. 권위자가 권능이 있나? 없어요. 권위자가 권능이 있습니까? 왜 없냐? 권위자는 가운데 계집여자가 들어있어. 계집여자 들어있죠? 여자들이 우러러보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옷을 잘 입을 그래. 여자들이 좀 우러러보게 하느라고, 권위를 찾느라고, 그죠? 근데 춤추는 사람이 제일 잘 입어. 내가 지금 이 넥타이를 세탁 안 하고 쓰고 있는 게 지금 한 6개월 됐죠? 똑같은 거 쓰지? 그러니까 나는 권위는 이런 걸 안 따져. 권위. 여자한테 잘 보려고 하나 안 하나? 안 하죠? 에? 아, 그래 안 그래요? 몰라, 좀 잘 보이려고 하는지도 모르지. 지저분하죠? 지저분해도 한 번 나는 쓰면은 계속 쓰는 걸 좋아해. 알겠죠? 왜냐하면 옷을 갈아입는 데서 있어 보질 않았어. 때가 타는데 살질 않았어. 여러분들은 오탁악세에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공이 뭐죠? 여러분들은 오탁악세라는 것은
9개의 구멍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액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를 빨리 몸을 벗어나서 깨끗한 백궁으로 가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야. 여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연착할까 봐서, 여기에 연착할까 봐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연착이라는 건 인연에 집착하는 거죠. 연인에게 이 연에 집착하는 거야. 연착. 이 연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9군데에서 분비물이 나와. 그러니까 매일 씻어야 되고 땀을 닦아내야 되고, 말이 9구멍이지 땅구멍까지 하면 많죠? 큰 구멍이 9개예요.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매일 씻어야 돼요.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야. 세균이 바글바글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살아남아가지고 빨리 깨달아 오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 난 거야. 알겠죠? 그러나 저기 올라가면 안 그래. 그런 게 있나? 그러니까 내가 뭐 옷 갈아입는 뭐가 있나? 없어. 때가 타는 것이 없어요. 여기는 오타각세야. 지저분해. 모용 안 하면 세균이 바글바글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빨리 벗어나는 자가 훌륭한 자야. 그래서 계속 윤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알겠죠? 백궁으로 가는 게 낫죠? 물 좀 줘. 물 좀 줘. 인체는 항상 오수가 흘러나와. 이 인체는 항상 오수가 흘러나온다. 인체는 땀이 계속 나고 물이 수분이 계속 나온다. 그러나 이 인체라는 9구멍에서 계속 땀이 안 좋은 물질이 흘러나오는 게 인체야. 이거는 이제 석가모니가 한 말이야. 석가모니, 우리 인체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연착하지 마라. 왜? 인체라는 것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다. 내가 지상에 오니까 나도 땀이 나죠? 어쩔 수가 없잖아. 인간 이 지구에 있으려니까. 그러니까 이 인체는, 석가모니는 이런 말을 해서 구공상류 오수 인체다. 인체는 항상 오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인체를 매일 씻어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인체만 씻어야 되냐? 마음도 매일 닦아내야 돼. 알겠죠? 마음에도 이 9가지보다 더 많은 것이 매일 오염이 쌓여. 그럼 그걸 닦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집착해봐야 나중에 보면 헛거야. 알겠죠? 신인을 만난 여러분은 행운아들 중에 행운아들. 알겠죠? 그래서 중산주의 목표는 국민들이 골고루 사는 거다. 중산주의를 실현하는 영적 지도자의 권능과 국민 속에 파고들 수 있는 혼이 담긴 정책이 있어야 한다. 3.3 정책은 대한민국을 이끌 원동력이다. 이 사람이 아주 결론을 딱딱 내주죠. 이 정책의 하이라이트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국민 배당금제를 할 수 있다. 기혼 20세 이상, 만 30세 이상 매월 국민 배당을 지급받겠는데 65세 이상은 노후수당까지 보태진다. 이쯤 되면 고액의 연금 수준이다.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제시한 허경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적 정치적 메시아라 할 수 있다. 그죠? 영적,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영적 정치적 메시아를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이런 언어를 지성인이 쓰기가 어려운 언어야. 최고 지성인 수필가가 신문에다가 자기 명예를 걸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미 우리나라 지성인들은 내 유튜브를 보고 변했어요. 이미 이 사회는 이미 유튜브를 텔레비 보듯이 안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지지자들이 꼭지가 털어져서 박혀서 이제. 맞죠? 이 시대의 영적 정치적 메시아라 할 수 있다.
온유월 담배와 같은 국민배당금제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나라가 거덜나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그지? 퍼주기식의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에서다. 이런 와중에 3.3 정책이라는 전단지가 선을 보였다. 전단지 봤죠? 이 사람. 나로선 유튜브를 지켜본 터라 이를 꼼꼼히 챙겨봤다. 3.3 정책을 두루 섭렵하지 않고는 함부로 나불될 일이 아님을 알았다. 어디다가 주둥아리를 함부로 나불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죠? 이렇듯 국민배당금의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배당금제는 어떤 나라도 어느 누구도 내놓지 않았던 지고지선의 정책이다. 국민배당만 제대로 실행된다면 유토피아가 따로 없다. 지상 낙원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9할 이상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기막힌 제도로 할 수 있다. 국민배당금제는 융합의 시대에 걸맞는 전대미문의 창작물이다. 혹자는 이런 제도가 실현 가능한가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도 말하거니와 3.3 정책을 제대로 알면 걱정은 아니해도 된다. 만약 나더러 3.3 정책의 핵심에 대해 너무 커져가요. 안 보이네. 말하라면 노후 배당, 결혼, 출산, 참전, 정책명 등이 아닐까. 그렇다고 나머지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국민배당금제이다. 이 제도만 도입된다면 빈부격차가 시선도 사라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명약관화하다. 치워요. 치워. 아까 그걸 나오게 잘 봤죠? 우리나라 신문 논설위원들도 이미 비워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 강의하는 자리가 풍수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피가 튀는 곳입니다. 내가 오늘 설날 피 이야기를 많이 하죠. 피가 튀리. 여기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800명이 후보가 등록을 했죠?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설날까지 이 많은 숫자가 등록됐죠? 이건 우리 한국 역사에 나온 지 몇 달 안 되는 당이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있는 당. 그 사람들 2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처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이 연필. 이거 연필 어디로 또 숨었다. 연필 하나 줘. 내가 어디에 놔놨는데. 거기다 놔놨다. 요거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용이죠, 용. 용머리. 그죠? 용머리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에? 그죠? 용두삼이 되면 안 되죠? 용대리의 대가리에 뱀꼬리 되면 됩니까? 150명을 여러분이 해주면 대한민국 국민은 행운이 올 것이고 150명을 못 해주면 2년을 더 기다려야 돼. 대통령 될 때까지. 알겠죠? 150명만 만들어주면은 무조건 국회에서 이걸 다 통과시켜서 밀어붙여. 알겠죠? 용두삼이가 되면 안 된다. 알겠죠? 용머리에 뱀꼬리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800명 후보 등록한 사람 중에 이번에 그 서울대 의대 교수 맞죠?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오게 돼요. 오게 돼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국회의원이 붙으면 정신교육대 안 가려고 저쪽 당 국회의원들이 막 올려와. 무슨 말인지 알죠? 나한테 온 사람을 잡아넣었어요.
그래 안 그래? 그 사람은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지지하는데 뭘 정신교육 때 안 넣어도 될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떠들고 저놈 나쁜 놈이다 이러면 교육받으러 가야 되겠죠? 그것이 권세입니다. 권력으로는 국회의원들을 정신교육 때 못 넣어요. 권세는 누구든지 넣을 수 있죠? 권세는 하늘에서 여러분 내가 하는 거는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돼요. 권세가 된다는 것은 이게 흑판이 좁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자리가 좁았어요. 보자고.